자, 봅시다. 오늘 일단 요거부터. 자, 한 장씩. 그거 오늘 저기 DNA 지문까지 보면은 우리들 일단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뭐 프린트로 받았던 거나 수업 나갔던 또는 모의고사까지 해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 장씩 나눠주면 그것만 이제 추가적으로 더 보면 한 번씩은 다 봤어. 한 번씩은 다 보고 우리 주말 수업 때는 좀 정리하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보면은 그래도 이제 이외로는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하고 오늘 또 변형 문제 좀 몇 개 내줄 테니까 걔네 좀 각자 풀어봅시다. 자, 보자. 조세입니다, 조세. 요거 그 고3 거예요, 여러분들. 고3 건데 고3 거 치고는 좀 쉽게 나오긴 했지만 문장 자체가 조금 까다롭기는 해. 그러니까 좀 자세히 안 알려줘. 얘가 뭔지 정확하게 잘 안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좀 추론하는 게 필요하기는 한데 그 계산하는 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진짜 간단한 계산이야. 그냥 몇백 원씩 더하고 빼고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했죠? 그렇게요.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과 조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조세 부담이 불공평해질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조세 귀착은 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정부는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조세 귀착을 고려한답니다. 자, 조세 부담의 법적 귀착은 법적으로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지는 부담을 뜻한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적 귀착이라고 하는 거, 이 법적 귀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건에 대한 귀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적 귀착은요, 법적으로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는 부담을 법적 귀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조세 부담의 경제적 귀착은요, 실질적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지는 부담을 경제적 귀착이라고 합니다. 귀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조세를 납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이제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법적 귀착. 그 다음에 경제적 귀착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사람, 진짜로 이제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는 부담을 우리는 경제적 귀착이라고 한대요. 흔히 어떤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모두 지는 것으로 생각한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흔히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통념상으로. 자, 일반적으로 어떤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그 사람이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그러나 실제로 조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조세로 인한 가격 변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세금이 매겨지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는데 그 가격 변동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그 세금 내는 책임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자루당 700원이 볼펜에 100원의 물품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된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한 자루가 700원이 볼펜에 100원의 물품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법적 귀착은 공급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급자에게 부과된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귀착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공급자한테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수요자에게 이제 조세가 부과된다 라고 하면 귀착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법적 귀착은 수요자한테 있는 거야. 그냥 이거는 법적으로 그냥 누구한테 부과된다 이 한마디로 그냥 법적 귀착이 나뉘는 거야. 자, 그래서 한 자루당 700원이 있어요. 여기에 100원의 세금이 붙어. 자, 이때 법적 귀착은 공급자에게 있는데 공급자가 기존 가격에 100원을 더 받으려고 하면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 형성된답니다. 원래 700원이야.
근데 여기에 100원의 세금이 붙었어. 그러면 원래는 700원에 팔면 내가 700원을 얻었는데 100원의 세금이 붙으니까 700원에 팔았더니 내가 600원밖에 못 얻는 거야. 그래서 100원만큼 내가 손해봤네. 그래서 물건 가격을 어떻게 100원을 더 올려. 예를 들어서 자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균형 가격이 생긴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760원으로 올랐다고 쳐봐. 그러면 조세부가 이전 시기보다 공급자는 얼마를 더 벌게 돼요? 60원을 더 벌게 되죠. 예를 들어서 760원으로 가격을 올렸어. 그래서 그 60원만큼을 내가 더 벌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100원인데 맞죠? 60원을 내가 더 벌게 되었어요. 자 이걸로 인해서 공급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상쇄됩니다. 내가 또 가격을 그렇게 올리게 되면 60원을 올렸으니 자 나는 이제 60원을 더 벌게 됐어 한 개당. 자 그래서 상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600원을 더 지불하고 볼펜을 구입하게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60원의 조세 부담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야? 수요자에게 넘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수요자는 원래 700원에 사면 되는데 강제로 저기서 가격 올려가지고 760원에 사잖아. 그러면 이 60원만큼의 세금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야? 수요자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판매량이 기존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공급자는 얼마의 세금만 내게 되는 거야? 40원의 세금을 내는 거랑 똑같겠지. 세금 부과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맞죠? 자 그러면 공급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760원에서 조세 100원을 뺀 얼마를 가지게 돼? 660원을 가지게 돼. 공급자가. 그러면 공급자에게는 40원, 수요자에게는 60원의 조세가 귀착됩니다. 자 여기까지 끊었을 때 지금 법적 귀착 누구에게 있어?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이거 아까 공급자라고 했으니까 맞죠? 자 그럼 법적 귀착은 공급자에게 있는데 실질적 귀착은 어떻게 되어 있어? 한 6대4 정도 되어 있지. 실질적 귀착은 수요자에게 60원, 공급자에게 40원 6대4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럼 더 많이 내는 사람은 수요자겠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팔아.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60원에 한 개당 60원의 세금만큼 아꼈어. 아끼고 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물건 가격이 올랐잖아. 그럼 뭐가 떨어져야 돼? 자연스럽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가 떨어져야 돼요. 이 구매 가격이 높아졌으니 수요가 떨어져야지. 자 그래서 물품세가 수요자에게 부과되면 뭐가 줄어들어? 수요가 줄어듭니다. 자 물품세가 수요자에게 부과되면 수요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 기존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이로 인해서 공급자는 조세가 부과되기 전보다 낮은 금액을 가지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얘를 원래 700원에 팔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어찌됐건 간에 100원의 세금이 붙게 되면은 세금이 붙기 이전보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받게 되는 돈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600원이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700원에서 600원으로 바뀔 거야. 자 수요자는 균형 가격에 세금을 더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게 돼요. 자 부과된 조세 액수만큼 모두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공급자에게 조세 부담 일부가 전가되었기 때문이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전가로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찌됐건 간에 봐봐봐.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예를 들어서 700원 하는 것도 있었어. 아까 위에서 기준으로 700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100원이 세금이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을 더 올려볼게요. 하나당 150원으로 세금을 올려봅시다. 자 하나당 150원으로 세금을 올렸어. 자 그러면 700원에 150원이 붙었으니까 얘 판매 가격 어떻게 돼? 850원이 되겠지. 자 그러면 기존에 800원에 사던 게 850원이 됐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수요가 줄어들게 돼요.
이해되죠? 소비자한테 50원 올랐으니까 안 살 거 아니야. 사실은 공급자가 올린 게 아니라 세금이 올랐는데 안 사게 돼요. 수요가 떨어져.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 팔려면은 얘를 가격을 어떻게 낮춰야 될까요? 기존 가격처럼 650원으로 낮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공급 가격 650원, 세금 150원, 그래서 800원 맞춰. 그러면 기존 800원이랑 똑같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어떻게 하겠어? 구매하려고 하겠지. 원래 800원이었던 거 850원으로 올라나 안 사. 준이야, 살 거야?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사. 왜 안 사? 비싸서 안 사? 안 사, 안 사. 50원 올랐잖아. 손해보면 안 되지. 자, 근데 이 사람들이 800원으로 낮추면 살 것 같단 말이야. 그럼 공급자 어떻게 해줘야 돼? 가격 낮춰줘야지. 그래서 800원으로 맞추면 어떻게 사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되기 전보다 공급자는 낮은 금액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렇게 따지면은 자 봅시다. 지금 수요자에게 50원이 붙었어. 이 50원은 지금 이제 이 문단 얘기니까 이 50원은 수요자의 귀착이야. 맞죠? 그런데 결국은 세금은 누가 무는 거랑 똑같아? 공급자가 무는 거랑 똑같아. 왜? 850원 내면 안 산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냥 안 사고 냅두니까 800원으로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 800원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면은 공급자 입장에서 자기 살 파내가지고 깎아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결국 세금 누가 내는 거야? 공급자가 내게 되는 거야. 실질적 귀착이 달라지지. 맞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 귀착이랑 실질적 귀착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예시로 말해주고 있는 문단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누가 조세 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될까? 이것은 가격 변화와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가격 변화에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격 탄력성이라고 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변하면 가격 탄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근데 시장이 변했는데 가격은 천천히 변해. 그걸 뭐라고 해? 가격 탄력성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격 탄력성이 낮은 거야. 자, 그러면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가격 탄력성이 높다 이 말이야. 맞죠? 자,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뭐 가격 탄력성이 높으면 이거는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뭐랑 똑같다? 완만한 거랑 똑같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탄력성이 높은 거는 뭐랑 똑같다? 기울기가 완만한 거랑 똑같다고. 반면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영향을 적게 받는다면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뭔데? 탄력성이 작다는 거고 탄력성이 낮다는 거고 이때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굉장히 가파르게 변합니다. 이때 기울기는 가파르게 변해요.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 중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하고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은 조세를 적게 부담한답니다. 자, 여기서 요게 핵심이죠.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이 뭐 한다? 세금을 적게 부담해.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이야기야. 왜?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건 뭐야? 그때 바뀔 때마다 내가 돈 바꾸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 더 적게 부과되겠지. 그러니까 세금을 더 적게 물게 돼. 그게 공급자든 수요자든 마찬가지야. 그때마다 가격을 빠르게 바꾼다. 이런 것들이 조세를 더 적게 내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한편 가격 탄력성이 자,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고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은 조세를 적게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조세가 부과되면 수요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재화가 가격 탄력성이 큰 재화보다
거래량이 줄어들게 돼요. 자, 이것도 사실은 당연한 얘기인데, 봐봐. 예를 들어서 가격이 그때그때마다 변동돼. 그러면 변동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지는 지점이 빨리빨리 찾아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야, 사람들이 구매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많이 없지, 맞죠? 자, 그런데 가격이 빨리빨리 반영이 안 돼. 세금이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는데 가격이 안 떨어져. 소비자들 입장에서 사 안 사? 안 사. 가격 떨어질 때까지 냅두지, 맞죠? 어떻게 돼야 돼?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부는 세수를 늘리려고 할 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최대한 세금을 많이 벌어들이려고 할 때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 거? 적게 줄어드는 대화를 선택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가격 탄력성이 적은 재화를 선택하겠지. 왜? 가격 탄력성이 높으면 세금을 떼는 때마다 거래량이 바뀔 테니까 결국 들어오는 세금의 양은 뭐야? 거의 비슷하게 돼. 왜? 세금을 많이 때리면 수요량이 적어질 테니까, 맞죠? 자, 그런데 세금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가격이 안 바뀌어. 그럼 뭐야? 그때 정부가 확 세금을 벌어들일 수 있지, 맞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적은 재화를 선택해서 뭐 한다? 거기에 세금을 조금 더 부과해.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빨리빨리 안 변할 테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윗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일단 첫 번째, 조세로 인한 가격 변동으로 조세 부담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다. 요거 아까 얘기했었죠. 실질적 귀착이랑 법적 귀착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돈 내는 사람 따로, 법적 책임 있는 사람 따로 전가될 수 있죠, 맞죠? 소비자랑 그 다음에 공급자 사이에서도 서로 전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법적 대상과 경제적 귀착 대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조세 귀착이 필요하다. 요거 아까 앞부분에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한 거야. 실제로 돈 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실제로 돈 내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자, 다음, 정부가 조세 납부의 법적 책임을 가진 사람이 지는 부담을 줄여주면 조세 부담은 공평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법적 책임을 가진 사람이 지는 부담을 줄여주든 실질적 경제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담을 줄여주든 어느 한쪽만 줄여주는 게 어떻게 공평해집니까? 맞죠? 자, 지금 여기에서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반대가 뭐였어? 실질적 귀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는 사람. 맞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를 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한쪽만 줄여주면 이게 어떻게 공평해져? 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 귀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는 부담을 줄여주면 공평해져? 아닙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아니죠. 자, 다음 4번. 조세 부담의 전가가 일어나면 법적 귀착이 있는 사람은 부과된 조세 액수만큼 모두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뭐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경제적 귀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법적 귀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 각각 나누어서 부담하게 됩니다. 공급자랑 수요자. 그렇죠. 그다음 5번. 일반적으로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아니, 맞죠. 자,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라고 되어 있죠. 아까 본문에 있었던 말 중에 뭐 있었어? 흔히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그러나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맞죠? 자, 그래서 흔히 나오는 부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말. 정답은 3번. 자, 다음 봅시다. 아까 얘기했어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고 싶어.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낮은 걸 선택해? 높은 걸 선택해? 연서야, 뭘 선택해?
가격이 빨리빨리 변하는 걸 선택해야 돼? 가격이 천천히 변하는 걸 선택해야 돼? 정부가 세금을 많이 얻고 싶으면. 세금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인 거야, 가격이. 그럴 때 뭐 하는 거야?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가격이 변동이 늦게 되면 늦게 될수록 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하나에 700원짜리가 있어. 근데 얘가 원래 100원의 세금을 매기던 걸 세금을 갑자기 150원을 때려버렸어.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원래 800원에 사던 걸 850원에 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얘가 얼마로 맞춰줘야 돼? 800원으로 맞춰줘야지 사람들이 살 거 아니야. 근데 가격이 빨리 안 변해. 자꾸 850원이야. 한 몇 년째 850원이야. 세금 오른 거 아는데. 사람들이 이거 살 수밖에 없잖아. 자꾸 사면 어떻게 돼? 세금이 더 많이 쌓이겠지. 왜? 수요량은 똑같을 테니까. 이해되죠? 근데 가격이 빨리빨리 변해. 얘를 150원을 매기던 걸 사람들이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얘를 650원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서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격 변동이 빠르게 반영되면은 정부 입장에서 이 세금을 확 많이 벌어들이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보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동일한 물품 가나 중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가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 탄력성이 높은 게 누구야? 나야. 자, 탄력성 기준으로 보면 나가 가보다 셉니다. 더 커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디에다 세금 매겨야 돼? 공급자한테 일단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했으니까 세금 일단 공급자한테 매겨야 되지. 세금 일단 첫 번째 공급자한테 매기는 거. 그 다음에 나랑 가 중에서는 어디에 매기는 거? 가에 매겨야지. 맞죠? 자, 그래서 무엇을 선택한다? 가를 선택해야죠. 정부 입장에서는 가 물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걷다가 세금 매겨야 돼. 그래야 많이 얻을 수 있어. 자, 공급자와 수요자 중 누가 더 많이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 이 물품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른 것을 보고,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가파르답니다. 자,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뭐가 더 느리다? 공급자가 가격 변동이 더 느리다 이 말이야. 이거 이해되나요? 가격 변동이 가파르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가격 탄력성이 낮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어떻게? 낮기 때문에가 돼야지. 작기구나. 작기 때문에. 자, 기울기가 가파른 것은 가격 탄력성이 작은 거야. 빨리빨리 안 바뀌어, 가격이.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 누가? 공급자가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 정답이 몇 번?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12번 요거 봅시다. 요거 학교에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거 딱 바꾸기 좋은 게 계산이 복잡하지가 않아가지고 뭐 하기 좋냐면요, 요 세금이랑 이런 거 싹 바꿔놓기 좋습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한 개의 가격이 1,000원인 빵에 한 개당 200원의 물품세가 수요자에게 부과되었답니다. 자, 누구한테 부과되었어? 수요자한테 부과되었습니다. 자, 한 개의 가격이 1,000원이에요. 200원의 세금이 수요자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조세로 인하여, 자, 잘 보세요. 새로운 균형 가격이 형성되었대요. 자, 다음은 이와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데 원래 가격이 1,000원이라며. 그럼 요걸 봐야겠네. 맞죠? 자, 원래 가격이 1,000원일 때 100개를 만들어요. 그게 지금 공급이랑 수요가 딱 맞는 지점이야. 자, 그래서 실제로 수요자들은 이 빵을 얼마에 사고 있습니까?
1,000원 플러스 세금 200원에서 실제로 빵을 얼마에 사고 있어? 1,200원에 사고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되나요? 자, 지금 이 지점은 수요자 입장에서 1,200원에 빵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있다기보다는 사게 된 거지. 맞죠? 자, 다시 사게 됨이라고 하죠.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요거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원래 1,000원이야. 원래 1,000원. 근데 200원짜리 세금을 갑자기 자, 1,000원이 있는데 이 1,000원에 200원짜리 세금이 부과돼가지고 얘가 1,200원에 팔리게 됐어. 1,200원에 팔리게 되면 사람들은 얘를 더 작게 사겠지. 수량을 더 작게 사게 될 테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가격을 좀 낮춰줘야지 그 판매량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지금 200원의 세금이 붙어서 갑자기 빵을 1,200원에 사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수요량이 변화하게 되겠죠. 수요량 변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로 수요량이 옮겨갔어요. 자, 수요량이 옮겨갔는데 이 수요량에 맞춰서 공급자가 어떻게 해준 거야 지금? 공급 가격을 내렸습니다. 맞죠? 얼마를 내렸어요? 80원을 내렸지. 맞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공급자가 80원을 덜 벌게 된 거야. 빵 하나 팔 때마다. 그러면 이 80원만큼은 지금 공급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겠지. 실질적으로는. 자, 법적으로는 귀착이 누구한테 있어? 수요자한테 있어요. 수요자한테 세금이 매겨졌단 말이야. 법적으로도 수요자한테 세금이 매겨졌는데 1,000원짜리 빵을 1,200원에 사러 가니까 안 산단 말이야. 수요량이 줄어들었어. 수요량이 줄어드니까 이 줄어든 수요량에 맞춰서 뭐 한 거야 지금? 공급자 입장에서도 가격을 할인해줬어. 얼마를 할인해줬어? 80원을 할인해줬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요량에 맞춰서 딱 판매가 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80원을 덜 벌게 됐어. 빵 한 개 팔 때마다. 자,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도 80원을 지금 손해봤으니까 80원을 손해낸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아, 세금 낸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빵 하나당. 자, 그러면 이 지점, B 지점으로 왔을 때 수요자는 세금을 얼마 부담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120원에 세금을 부담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어차피 세금은 200원이야. 200원으로 고정이야. 세금은 어차피 200원으로 고정이니 여기서 80원 부담해주면 여기서는 120원 부담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요 80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원래 법적으로도 누구 거야? 법적으로도 수요자가 내야 되는 세금이야. 맞지? 근데 얘가 내고 있지, 80원은. 이만큼이 바로 뭐가 된 거야? 전가된 세금이 되는 거야. 수요자가 내야 될 세금을 공급자도 일부 내는 거야. 자, 이런 관점으로 쭉 보면, 자, 200원의 물품세는 수요자에게 발생한 법적 귀착이겠군. 학생이 얘기했죠. 지금 여기 보기에 나와 있어서 그래요. 수요자에게 부과되었다고. 맞지? 자, 세금이 수요자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200원의 세금을 내는 이 법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수요자한테 있습니다. 맞죠? 자, 수요자에게 발생한 법적 귀착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점 A에서 빵 얼마에 사야 돼? 1,200원에 사야 돼. 점 B에서는 그러면 빵 얼마에 사야 돼? 920원에 200원 더하면 얼마에 사야 됩니까? 1,120원에 사게 되겠죠. 1,120원에 빵 사게 됩니다. 자, 그래서 B에서 수요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빵 한 개의 값은 1,120원이겠군. 맞는 말이 되죠. 자, 하나 팔아서 1,000원씩 얻고 있던 공급자 입장에서 80원을 내렸어. 그럼 빵 한 개 팔 때마다 공급자는 얼마를 받게 돼? 920원 받게 되죠.
자, 그래서 공급자가 실제로 가지게 되는 거는 빵 한 개당 920원. 맞는 말이죠. 자, 다음 점 A에서 점 B로의 이동으로 공급자에게 전가된 조세 부담은 120원이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공급자에게 전가된 조세 부담 아까 쌤이 얼마라고 했어? 80원이라고 했지. 원래 안 되던 거 80원 내야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120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 어이씨, 80원이 돼야 돼. 자, 그 다음 조세 부과로 수요가 줄어들었어. 수요가 일단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이 수요 줄어든 거에 맞춰서 뭐도 맞춰줘. 가격도 맞춰줘야지 시장에서 팔릴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조세 부과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D1에서 D2로 이동했겠군. 맞는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까치. 다음 저기 5회 유전자 질문 봅시다. 5회 마지막 질문이나 5회 맞나? 유전자가 5회 맞아. 5회 마지막 질문. 자, 요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안 어려워. 요거 혹시 유전자 지문 풀어봤다 손? 아직 학교 진도 안 나갔지 이거. 조세는 진도 나갔고 맞죠? 그럼 요거는 지문 같이 읽고 좀 이따가 한번 푸는 시간 줄게요. 풀어봅시다. 풀고 같이 한번 저희 풀이해봅시다. 자, 볼게요. 자, 과학수사에서 DNA 분석은 연사했어? 오케이. 자, DNA 분석은 범인을 추정하거나 피해자의 신분 등을 활용할 때 확인할 때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대요. 자, DNA 분석이란 혈흔이나 모발 같은 샘플로부터 DNA를 채취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재 STR 분석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STR 분석법이라고 하는 게 뭔데? 짧은 연쇄 반복이라고 하는 뜻으로, 자, STR 분석법은 DNA의 특정 구간에서 짧은 염기 서열이 연쇄적으로 반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분석하는 거래요. 자, 그러니까 DNA 특정 구간에 뭐가 반복되느냐? 짧은 염기 서열이 연쇄적으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부분을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DNA STR 분석법입니다. 자, 그래서 STR 분석법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상동 염색체, 그 다음에 DNA, 염기 서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대요. 체세포의 핵에는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염색체가 2개씩 쌍으로 존재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상동 염색체라고 부른대요. 자,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염색체가 2개씩 쌍으로. 이거 학교에서 다 배우죠? 중학교 3학년 때 안 배우나? 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부계랑 모계에서 각각 어떻게 한다? 하나씩 물려받습니다. 자, 부계, 모계 하나씩 물려받아요. 자, 그래서 이 상동 염색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DNA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DNA는 A, G, C, T라고 하는 4종류의 염기 약 30억 개로 구성이 되는데 이 염기들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답니다. 이것을 우리는 DNA 염기 서열이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요 DNA 염기 서열이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 내 특정 위치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해보면
짧은 염기 서열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징 구간이 있대요. 아까 1분단에서 얘기했지만 요 짧은 염기 서열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정 구간이 있는데 요거 분석해가지고 동일 인물 확인한다고 했어. 본문에서 1분단에서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상동 염색체 내 어떤 특정 위치에서 짧은 염기 서열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구간이 있대요. 그리고 이 구간은요, 사람마다 반복 횟수가 다르답니다. 자, 그래서 STR 분석법은 바로 이 점에 차가 나요. 샘플과 비교를 통해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그 시료가 필요하잖아. 이제 그 알고 싶은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알려고 하는 사람 맞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DNA를 가지고 서로 비교 대조해가지고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STR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하려는 염색체 내에 위치가 특정되어야 된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위치가 특정되어야 되는데 그 위치를 뭐라고 하냐면 좌위라고 합니다. 좌위. 자, 그래서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흔히 상단부, 하단부 이렇게 부른답니다. 여기를 끊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층으로 나눠놨다 이 말이야. 세로로 층으로.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의 좌위가 그림과 같이 4Q 31.3일 때 이때 이 좌위는 4위의 4는 염색체 번호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Q는 하단부를 가리키고요. 자, 그 다음 31.3은 염색대의 번호를 가리킨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딱 좌위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CTTT가 반복되고 있대요. 자, 그래서 왼쪽 염색체, 오른쪽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렇게 했을 때 여기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요 왼쪽 염색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다? CTTT가 지금 3번이 반복되고 있다. 맞죠? 얘는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얘는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번 반복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얘는 3, 얘는 5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을 때 얘를 번호를 어떻게 매겨주느냐? 3-5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CTTT가 반복되고 있을 때 얘를 왼쪽부터 표시하여서 3-5 왼쪽에 3번, 오른쪽에 5번 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대요. 즉, 갑은 4번 염색체 하단부에 31.3번 염색대 위치에 CTTT가 3-5인 유전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자, 이렇게 상동 염색체의 특정 위치에서 나타나는 STR을 분석해서 3-5와 같은 결과값으로 표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DNA 프로필이라고 한대요. 이러한 결과값을 이제 DNA 프로필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20개의 좌위를 표준으로 한답니다. 20개의 좌위를 표준으로 삼는데요. 자, 그래서 과학수사에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런 식으로 CTTT가 3, 5 이렇게 반복되는 걸 총 몇 개를 찾는다. 20개를 찾아서 20개가 다 동일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뭐야? 동일 인물이라고 본다는 거야. 99.9999999%로. 자, 그래서 비교 샘플이 DNA 프로필이 20개 자리에서 모두 동일하다면 비교 샘플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확률이 100%에 가깝게 된대요.
자, 이런 이유로 STR 분석법은 과학수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관련 기술이 발전할수록 좌위의 개수도 더 늘어나서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염색체를 쭉 봤을 때, 자, 지금 이 Q는 하단부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네 번째 4Q라고 하는 건 네 번째 염색체랍니다. 얘가 네 번째 염색체고요. 그 염색체 번호 31.3 요 부분에서 지금 뭐가 나타나냐면 CTTT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자, 그런데 왼쪽에는 3번 반복돼. 오른쪽에는 몇 번 반복돼? 5번 반복돼.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교하고 싶은 애가 있어. 얘도 찾아봐. 그러면 얘가 여기서 반복된다는 거 찾았고, 예를 들어서 4번, 그러니까 요 4번이 바로 뭐냐면 이제 국제적으로 인증된 그 20개 중에 하나겠지. 맞죠? 자, 그러면 이 4번에 해당하는 거 얘도 찾으러 가. 그래서 31.3도 찾아. 그래서 걔를 쭉 비교해가지고 CTTT가 얘도 왼쪽에서 3번, 오른쪽에서 5번 반복돼. 이거를 몇 개를 찾으면 20개를 찾으면 동일 인물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찾는다라는 거고요. 요거 사실은 요거 자체는 좀 복잡하긴 한데 그 지문 자체가 되게 쉽게 돼 있어가지고 문제 푸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풀어보고요. 쉬는 시간까지 해서 8시 5분에 지금 시작하도록 합시다. 한번 풀어볼게요.